글로벌 증시가 사스포칼립스라는 좀 생소한 단어 하나에 크게 휘청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AI는 뭐 세상을 그냥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고요. 네. 이런 혼돈 속에서 투자의 방향을 잡는다는 게 정말 안개 속을 항해하는 기분인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최신 경제 기사하고 또 신간 도서들, 이걸 나침반 삼아서 이 안개를 한번 같이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 거대한 흐름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 키울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흩어져 있는 뉴스 조각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 또 AI 혁명이란 쓰나미가 어떤 산업은 파괴하고 또 어떤 산업에는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거대한 변화가 한국의 연금제도나 또 개별 기업의 실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주제, AI부터 시작해보죠. 네. 사스포칼립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 충격이 컸어요. 네, 엄청났죠. 엔스로픽이라는 AI 기업이 공개한 클로드 코워크 같은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그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아예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 머릿속은 이제 어떤 기업이든 AI를 이용해서 훨씬 싸고 빠르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누가 매달 비싼 구독료를 내면서까지 기존 소프트웨어를 계속 쓸까? 이 질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근본적인 의문이 투매를 불러온 거죠. 오라클, 세일즈포스 같은 공룡 기업들 주가가 순식간에 20, 30%씩 빠지고 네, S&P 500 소프트웨어 지수에서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시총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아마존이 AI 인프라에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던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투자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투자액을 보고 미래의 수익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당장의 비용을 먼저 봤군요. 네, 당장의 비용을 먼저 본 거죠. 이건 AI 경쟁이 승자 독식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쩐의 전쟁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군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다 보면 결국 클라우드나 AI 서비스의 수익성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한때 고수익 사업이었던 게 마진이 거의 없는 통신망 사업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공포죠. 소프트웨어 업계가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직관에 반하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어딘가에서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림의 다른 한쪽이 있는 건 아닐지. 예를 들면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지금까지는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해서 AI가 체스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노동은 잘해도 물건을 짚거나 걷는 것처럼 단순한 육체 노동은 따라하기 힘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맞아요. 로봇이 세계 체스 챔피언은 이겨도 그 체스말을 제대로 집어서 옮기진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죠.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그 역설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같은 물리적인 기계가 인간처럼 보고 듣고 상황을 판단해서 직접 행동하는 시대를 의미해요. 여기서 투자자,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이런 로봇을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기술만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아주 정밀한 엔지니어링 기술, 수많은 부품을 작게 합치는 집적 능력, 그리고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도의 제조 공정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 정밀기계 같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AI 때문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번 것처럼 조용히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네요. 삼성전기가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핵심 부품인 MLCC 주문이 밀려 들어와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 가동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가 딱 그 사례군요. 모두가 AI라는 금맥을 찾아 달려들 때 진짜 돈을 버는 건 어쩌면 그들에게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일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라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누가 파도에 휩쓸려 가고 누가 그 파도를 타고 있는지 그 결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변화의 파도만큼이나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도 거세죠. 함께 살펴본 브레이크넥이라는 책에서 미국을 변호사의 나라, 중국을 공학자의 나라로 비교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규범과 절차를 따지느라 속도를 잃어버린 미국, 그리고 강력한 통제와 동원으로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는 중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17년째 첫 삽도 못 떴는데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을 단 3년 만에 개통했다는 비교를 보니까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인프라 건설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OS 자체가 다르다는 상징적인 사례예요. 운영체제 자체가 다르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친다면 당연히 미국식 모델에 투자해야겠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압도적인 속도와 실행력에서 오는 성장의 과실을 원한다면 중국식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 기술 표준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예측할 때 이 근본적인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치 리스크들도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어요. 네. 이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건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양날의 검이요?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침 자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런 K방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자금을 빼나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기회와 위협이 정말 동시에 존재하는군요. 반면에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면서 대화의 문을 여려는 듯한 움직임도 있던데 이건 또 정반대의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네,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다른 종류의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한 나라의 내부 정책이 갑자기 투자 환경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리스크죠. 보내주신 신문에 있던 무디스의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권이 딱 그런 사례입니다. 아, 그 포퓰리즘적인 복지 지출을 늘리다가 국가 재정이 위험해지니까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는 그 기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건 다른 신흥국에 투자할 때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신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도 정부가 갑자기 비합리적인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떠나버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비단 인도네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런 거대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으로 눈을 돌려보죠. 네. 보내주신 신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21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를 대수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던데 이게 우리 증시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잠재적으로 한국 증시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판을 바꿀 정도인가요? 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같은 상품에 묶여 있었잖아요. 맞아요.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 이 거대한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본시장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단순히 증시에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군요. 그럼요. 단기적으로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유동성이 증시를 떠받치는 힘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계금처럼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스마트 머니가 늘어나면서 단타 위주의 불안정한 시장 체질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겠죠. 물론이죠. 국민연금처럼 몇몇 대형 기금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나 모든 전문가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집단 행동의 위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증시의 체질을 개선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시장 상황을 보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뚜렷해요.
네이버는 커머스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4대 금융지주는 역대급 순이익을 냈다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카드나 보험 같은 자회사들이 고전하면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이 두 사례가 현재 한국 경제의 단면을 아주 잘 보여줘요. 네이버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굴뚝 제조업에서 플랫폼과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반면 금융권의 실적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은 금리가 높을 때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기 쉽지만 카드나 보험업은 경기가 나쁘고 특히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군요. 네.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말 복잡한 세상입니다. AI 혁명에 미중 패권 경쟁, 국내 정책 변화까지 솔직히 이 모든 걸 따라가기가 벅차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마지막으로 함께 본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라는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조언들이 담겨 있죠. 책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관점과 기초 체력을 길러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좋더더라, 언제 사고 팔아야 한다더라 하는 단기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특히 찰리 먼거의 말을 인용해서 불온과 질투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와닿았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요. 옆집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에 휩쓸리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AI 열풍 속에서 특히 새겨들어야 할 말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돈을 잘 쓰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 점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 네. 죽을 때 통장에 돈을 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조언처럼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더 나은 경험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죠.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네요. 오늘 우리는 AI가 불러온 파괴와 창조의 현장부터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충돌,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시장과 우리 투자자들이 나아갈 길까지 정말 넓고 깊게 살펴봤네요. 변화가 빠를수록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연세대가 노화방지 연구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봤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인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69.8세에 불과하다고 해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계산해 보면 아픈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평균 13년이나 된다는 거죠. 이번 연구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그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로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투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과연 몇 년을 내다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은퇴 후 20년, 30년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이 지금보다 10년, 20년 더 길어지는 세상에 온다면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인생 계획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대비해야 할 장기 투자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